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 KBS 일라디오를 치시면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시면서 의견도 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놓치셨다면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은 또 앞서 나간 방송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로는 열심 서민 초랭님, 전봉길님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희철님, 여상영님, 그리고 최종옥님, 9166번님, 예,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 주셔서 고맙다. 또 마스크에 관한 얘기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뉴스픽 시작을 해보죠. 오늘도 두 분 오셨는데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혹시 잠깐만 감사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 강원도 감자에 대한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농민분들한테 사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꼭 제 고향 문제라서가 아니라 농민분들의 문제인데 또 청취자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서버가 다운돼서 사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네. 오늘 다시 열리는 거죠? 네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가 6개월을 맞았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한 시도였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셔서 송문희 박사님 저 모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고 모범 사례로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오늘은 정치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오전 6시부터 어제 오전 6시부터 이제 참여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비례 연합정당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아침에 지금 체크 못하신 분들은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관련된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고 민주당 입장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 비례의석 확보협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될 예정이었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성 74.1%, 반대 25.9%로 당원 투표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권을 가진 민주당 권리 당원 약 78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강훈식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많은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이제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이 되는데요. 민주당이 비례연합 창당을 통해서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범여권, 크게 보면 범여권이죠. 네. 민주당과 가칭 비례연합 정당이 되는 거고요. 범보수라고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시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전 당원 투표로 넘길 때부터 예상했던 바다 이런 결과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원들의 당심은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해서 미래한국당이 표를 많이 가져가서 교섭단체가 되는 것을 좀 막고 그리고 이제 방식 자체가 미래한국당과 약간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앞순위는 이제 소수 정당에게 주겠다 후보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른가 국민이 봤을 때 이거 50보 100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선거구를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러려고 선거구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할 것 없이 네. 선거구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 자체가
거대 양당제를 좀 극복을 해서 어떤 그 유권자의 표심이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대 양당이 갈라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유권자의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아마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이 당심과 민심 간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좀 훼손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사실은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판할 처지가 못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먼저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쪽 양쪽 거대 정당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이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3월 2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민주당이 최근 소수정당을 배려해서 앞 순번은 소수정당에게 배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 배려가 될 수도 있고 뭐 검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선정해야만 또다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인사검증을 잘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정말 민주당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최근에 통합정신을 훼손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개파라든가 예. 또 당의 주요 어떤 의원들이라든가 지도자들 간에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연합 정당을 하려면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가칭이죠. 정치개혁연합이라든가 뭐 시민을 위하여 또 열린민주당 여러 세력이 있잖아요. 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파나 세력 간의 어떤 나눠먹기 모습보다는 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선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개파와 세력 간의 나눠먹기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비례 네. 정당인 경우에. 예.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묻는 거죠. 체면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인들의 염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가뜩이나 많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배지에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오히려 이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이 다른 곳으로 두 당 다 싫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예. 오히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어떤 우려 봉사 때문에 약간 또 이제 느낌이 좋아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국민의당의 어부지리가 가지 않겠나 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졌을 때 이 선순위를 차지하려 그러면은 최소 6명 정도의 현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인가를 갖고 서로 아마 힘을 겨룰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4+1의 가장 강력한 원군이었던 정의당이 네. 어떻게 보면은 악동강 오리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반발이 심해졌을 때 앞으로 균열이 좀 많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민생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당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할지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대목이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러나 어떤 당의 지지율을 오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대구에 머물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의 칭찬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렇게 보수가 모이고 법여권이 모였을 때는 또 양자 대결 구도가 강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하나의 변수로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비례연합 정당이라든가 어떤 보수 진영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 때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록을 남겼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전직 의원이죠. 견리사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익을 쫓을 것이 아니라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유권자로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정당들이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심판하자고 주장하는 거 물론 전략상 필요하겠지만 예.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또 어떤 어려운 점을 해결할지 지금부터라도 좋은 정책 선보이고 좋은 후보를 선보여서 좀 선의의 경쟁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또 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의 경우는 중앙선거방송토론
토론위원회가 주최를 하는 그 TV 토론 또 신문 방송을 통한 광고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예. 곧 이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서 선거 토론 방송이라든가 예. 광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선관위에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해당 정당을 대담이나 토론회에 초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TV 토론이나 신문 방송을 통한 광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이제 그 양당 비례 전남 그 정당에 아니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그 모태격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선관위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법 자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하고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선거 기간 중에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게 지역구랑 다른 이유가 뭐냐. 지역구는 인물 선거이고요. 네. 비례대표는 전국 선거이자 정당 선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당으로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데 이런 걸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 선거 전략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조금 변화나 차질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선관위에 대한 비판 의견도 그래서 관련돼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저는 신문방송 통한 광고는 그렇다 쳐도 네. TV 토론을 제약하는 것이 선관위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긴 합니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양당의 정책 차이를 볼 수 있는 어떤 알 권리를 조금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워낙 위성정당 문제나 이런 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이 어떤 공약을 이루러 내세우는지도 사실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양당의 선거 전략상 불가피하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SNS를 통한 홍보 전략을 많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SNS 전략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뭐 저비용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선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예. 유권자들끼리 서로 퍼나를 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작용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심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뭐 좀 문제가 있는 콘텐츠가 유통이 된다던가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을 모두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급조된 어떤 비례 전담 정당들이 정당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정강, 정책, 가치, 이념 이런 거를 토론을 한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후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사실 미래한국당 그 등록될 때부터 등록하지 말아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형식적 심사 요건에 갖추었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례연합정당도 아마 받아들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뭐 정의당에서는 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정당 등록 무효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손학규 민생당 대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예요. 네. 거기다가 또 정의당은 12일 날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수리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이 좀 많이 네, 걸리네요.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갔던 그 후보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선관위에서 어떤 이런 정당 등록을 할 때 형식적인 심사권만 갖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제대로 된 정당의 이념의 목적에 맞는 정당들만 등록 허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다면 애초부터 미래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걸 선관위에게만 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게 사실 이 위성정당을 각 당이 너무 급하게 만들었고요. 예. 또 급하게 만들어진 원인을 추적해 보면 지난해에 여러 가지 여야 협상 결렬이라던가 여야 간의 갈등 구조로 인해서 중요한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검토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결정에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여야가 본인들 목소리 내느라고 너무 부랴부랴 벼락치기로 또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도 또 비판을 받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 할 때도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통과시키는데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빈틈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적 빈틈을 뒤집고 양당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둘 다 꼼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꼼수 정당의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110명, 그래서 총 누적 확진 환자가 7,979명이 됐네요. 그리고 사망 1명이 더 늘어난 그런 상태고요. 자, 이 전국에 지금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을 지금 현재 3월 23일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지금 아직도 완전히 가라앉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학을 더 미룰지 말지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어제 이제 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싶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에서 주로 다뤘던 상황이 개학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 의원의 경우에는 개학을 계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 당국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적용할 경우에 학교별로 알아서 해라 혹은 교육청에 맡겼을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의원들은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 하루 종일 있게 되는데 개학을 맞습니다. 하게 되면 예.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이 아직 뭐 개학 날짜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뭐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고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3월 27일, 23일이 지나서 또 미룰 경우에는 좀 수업의 감축 문제가 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교육당국으로서는 지금 학생들의 뭐 안전 문제라든가 수업일 문제라든가 학사 일정을 검토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저도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딸이 있는데 지난 2일에 개학이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는데 지금 23일 날 가도 거의 한 달을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또 개학이 만약에 연기가 된다 그러면 뭐 일단 당장 뭐 아이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과 차치하게 대입 일정에도 또 차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가장 걱정하는 건 부모로서는 뭐냐면 학교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그렇죠. 곳이고 특히 기숙사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또 더 큰 걱정이 되는 것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집단 감염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지 않겠나라는 네. 불안감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아이들의 안전이 좀 담보될 때까지는 학교 개학을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네, 예.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나 집단 감염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다음 주까지 이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카이스트에서는 지금 봄학기를 사실상 전면 온라인 강의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기숙사도 퇴실 조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예. 돼야 될 텐데 아마 교육부에서 규정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서도 교육부가 규정을 또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수업 일수를 못 채웠을 경우에는 예. 뭐 방학을 단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이번 한 번에서 끝나면 되는데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음에 발생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지금 뭐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렇다면은 수업 일수를 채우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뭐 온라인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든가 예. 이러닝 시스템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냥 개학을 하던 더 연기를 하든 예. 교육당국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학교의 방역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소통, 아주 디테일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위기일수록 위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기 관리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투명한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제 문 닫고 있는 기간 동안에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학원이나 이런 데 수업료를 환불하는 것 때문에 또 약간 분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수업료 환불 규정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고 또 대학도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직접 강의 듣는 것보다는 등록금을 조금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깝다 이런 환불 생각이 조금 들죠.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학 측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교육부가 좀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님께서 보내주신 얘기인데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된다면 식당에 학년별로 이용을 하게 해서 좀 거리를 두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게 식사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해 보는 거는 어떻겠나. 그리고 공기청정기, 뭐 손소독제 이런 건 기본이고 그 책상에 간이 칸막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도 다음 주에 관련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쌍둥이 딸에게 그 시험 문제 정답을 유출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이 확정이 됐네요.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2018년 7월에 그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으로 있던 아버지가 쌍둥이 두 딸에게 이제 기말고사 한 5회에 걸쳐가지고 그 정답을 알려줘서 시험을 치게 했다. 그래서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네. 대법원까지 와서 결국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 문제 유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두 딸은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뿐이다라고 계속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두 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다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니까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지금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딸은 국민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 그 당시에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잘못된 자식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아버지와 두 딸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라면서 또 혐의를 부인해 온 이런 점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실형. 상당히 이것은 뭐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거운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3년 예. 실형이거든요. 예. 집행유예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고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진 이유는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고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매우 나쁘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렇죠. 점이 사회적 여론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금단의 유혹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그런 것이겠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릴 수는 없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쓰는 유혹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 네. 사회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였습니다. 얘기가 많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거 불법이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의 재력이라던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뭐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또는 한 번 갔는데 네. 이름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이것은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도 좀 근절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부모로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으라는 가르침밖에 되지 않는 거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괴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예. 그래서 교사로서도 당연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이 발각된 이 사례만 있었을까?
또 그런 의심도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철저한 조사가 전범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사가 다니는 학교에 그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것이 과연 옳은가. 모든 교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유혹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지 않겠는가라는 의심도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